쉬는 시간은 충분히 20분 드린 것 같습니다. 괜찮죠? 네네. 다음 쉬는 시간도 이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힘드셨죠, 오전에? 네, 그래서 좀 더 편안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사실 모든 경영이 마찬가지지만 어떤 특정 저의 의견이나 이론도 아니고요. 기존에 지난 100년간 해왔던 이제 석학들이라고 불리는 나름의 여기에 좀 중심을 좀 잡아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이분이 누군지 아시나요? 저기 써있죠. 뉴턴. 네, 맞아요. 네. 전 뉴턴이 했던 말 중에 제일 와닿는 게 그건 것 같아요. 뉴턴이 나름 큰일을 해냈죠. 물리학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그때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내가 발견한 게 아니라 그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가서 봤을 뿐이다. 그래서 그 거인들이 앞에 있던 그 선행 연구자들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지난 100년간 경영만 공부하신 분들, 연구하신 분들이 정리해 놓은 거를 이제 좀 가볍게 좀 전달드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되게 재밌는 인사이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유하도록 할게요. 일단 저희가 이제 그 전략을 정의할 때 나름의 요 세 분이 계신데 이제 뭐 다 전략 경영의 뭐 아버지들로 불리시는 분들, 아버지들이 되게 많아요. 항상 어떤 학문들 보면. 그래서 앤드루스 같은 경우에는 전략을 이렇게 정했는데 키워드가 프로세스입니다. 프로세스. 그럼 그 전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전략을 수립하는 것보다 실행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실행이 되려면 사실은 아까 레고의 사례도 마찬가지지만 뭔가 괜찮은 아이디어나 전략들이 우리 조직에 맞지 않는 이유는 우리 조직의 역량이 다르기 때문에 문화가 다르고 레고에 원래 문화가 있는데 창의적인 사람들을 좀 몇 명 뽑았다고 해서 우리가 창의적 문화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전략이 실행이 되려면 제일 중요한 게 회사의 이런 구조, 비즈니스 구조들, 우리 각각의 행동들, 문화들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연계해서 가는 프로세스 관점에서 봐야 된다. 그래서 경영 전략 같은 핵심은 이제 프로세스적 실행이다. 이 키워드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골 앤서프인데 기업은 전략을 이제 지금부터 아마 1시간 내내 드실 것 같은데 환경이랑 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기업의 경영 환경 변화에서 전략이라는 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환경을 항상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챈들러 같은 경우에는 근데 결국 외부 환경이 계속 바뀌니까 거기에 맞게 변화해야 돼간다. 그래서 경영 전략이 어려운 건 정답이 없기 때문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답인 것처럼 보여도 우리 기업이 실행하지 못하면 우리한테 안 맞는 것이고. 그래서 이 세 가지 관점을 한번 재밌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이러닝에서 배우셨을 거예요. 맨 처음에 나왔을 텐데 전략은 원래 스트레고스라는 고대 그리스어에서 나왔는데요. 그래서 기원전 550년 그런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기술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략이 결국 이기기 위한 거잖아요. 그럼 우리 이트러스에 있어서의 전략은 뭔가요? 무엇을 위한 건가?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무엇을 위해 전략을 우리는 수립하고 행동하나요? 무엇이 이긴다는 정의가 뭘까요? 이긴다는 정의. 아마 각자 다 다르시겠죠. 내가 하는 일에 따라서. 그래서 전략은 그 첫째 나만의 이기기 위한 무언가의 목표가 명확해질 때 시작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아시아 쪽에서도 훨씬 더 오래 전에 사용되는데 이걸 잠깐 보시면 스텔고스라고 불리는 서양의 전략이 있고요. 아시아의 전략이 있는데 좀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달랐을까요? 전쟁을 할 때 서양의 전략들은 항상 그런 모델링이 잘 돼 있어가지고 어떤 전략에서 이렇게 그림들이 잘 나와 있어서 그런 용병술이 굉장히 강했고요. 근데 아시아식 전략은 우리 36개라고 불리는 것도 있는데 아시아 전략의 특징이 뭐였을까요?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할까가 되게 발달한 게 좀 다릅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80년대 이전까지는 이 서구식 전략 모델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다가 80년대부터는 아시아식 모델이 더 좀 관심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더 변화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또 그런 관점 좀 더 보시면 재밌을 것 같으세요. 자, 전략의 첫 시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10년대에 경영 전략이란 말은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나오기 시작했었고요. 자, 이 당시가 어땠냐면 포드가 있었고요. 테일러의 대량 생산 체제가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이때 이제 이런 식품 회사들의 미국의 대기업들이 이제 나오기 태동기입니다. 그리고 산업적으로 봤을 때 이때는 몇 차 산업혁명이었을까요? 2차입니다. 2차. 1차는 언제였죠? 그렇죠. 요 100년 전, 1800년 18세기 그러니까 18세기 후반 이제 1차 산업혁명으로 보고 있는데 자, 1차 산업혁명 때는 왜 산업혁명이라고 불렀을까요? 뭐가 바뀌었을까요? 요즘 한창 4차 산업혁명 말이 많잖아요. 그걸 좀 정리 좀 한번 해보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1차 산업혁명은
증기가 나왔죠. 증기가 뭐를 대체한 거죠? 사람의 말의 노동력을 그때 대체하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러면 왜 혁명이라는 단어를 쓸까요? 늘 기술은 늘 있어 왔었잖아요. 근데 기술이 생길 때마다 우리 혁명이라는 단어를 쓰진 않았거든요. 왜 증기기관이 생기면서 혁명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생산성의 급격한 증대 때문에. 네, 또 다른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법의 변화에 대해서. 언제 혁명이라는 말을 쓰냐면 기술 자체가 아니라 기술 자체가 사회 전체의 계급, 구조, 문화를 다 바꿔놨을 때 우리 혁명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면 자 돌이켜볼까요? 1차 산업혁명 당시에 유럽은 계급은 어떤 구조였을까요? 증기가 나오기 전에 계급은 귀족과 이렇게 농노 같은 관계였죠. 근데 1차 산업이 시작이 되면서 뭐가 바뀌었을까요? 계급이 자본가와 노동자로 바뀝니다. 그죠? 첫 번째 계급의 변화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역과 문화, 경제의 변화가 생기는데 기존에는 어떤 중심이었냐면 농업 중심이었잖아요. 그러면 다 농촌을 중심으로 또는 그 산을 중심으로 경제가 됐다면 이제 어느 중심의 경제로 바뀌었을까요? 도시 중심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렇게 사회적으로 또는 문화적으로 어떤 제도적으로 뭔가가 다 바뀌었을 때 우리는 혁명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1차 산업혁명의 특징은 증기관 하나가 이렇게 사회를 바꿔놨던 거죠. 그러면 이때가 2차 산업혁명인데 아까 말씀하신 이때는 증기 대신 뭐가 발명됐을까요? 에디슨의 전기입니다. 전기. 자, 그럼 전기는 뭘 만들어냈을까요? 아까 말씀하신 생산성의 급대한 증가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또 컨베이어 시스템도 있었고요. 자, 그러면 대량 생산이 되면서 새로 생겨난 계급은 뭐가 있을까요? 그 정의를 내리면 똑같은 제품을 소비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 또는 똑같은 문화를 소비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 두 글자.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이거 무슨 문화? 똑같은 것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를까요? 대중이란 말을 씁니다. 대중이란 계급이 이때 생긴 거죠. 계급은 아니지만 대중의 계층이 생긴 거죠. 왜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 서로 먹는 것도 서로 다 달랐고 입는 것도 다 달랐잖아요. 근데 대량 생산되면서 똑같은 제품, 똑같은 문화를 향유하기 시작하죠. 거기에 많이 또 기여한 게 라디오나 TV가 한몫도 했었고요. 그래서 1차 산업혁명이 시작됐을 때에서 2차 산업혁명 당시 이제 대량 생산이 시작이 되고요. 자, 그러면 기업들의 고민은 뭘까요, 당시에? 이때 고객들의 고민은 물건이 많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뭘 해야 될까요? 많이? 그렇죠. 팔아야 되는 게 이제 문제일 거죠. 그래서 이제 마케팅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바로 그 GE예요. 이게 뭔 것 같으세요? 이 트럭이? 이게 바로 GE의 쇼룸입니다. 쇼룸. GE가 얼마나 제발 혁신적이냐면 기존에는 사람들 이렇게 여긴 다 뭐죠? 이렇게 샵이 있잖아요. 기존에는 소비자가 어때요? 고객이 찾아가는 거였잖아요. 여기는 벌써 30년의 GE는 찾아가는 마케팅을 시작합니다. 네, 1930년대에 트럭에다가 GE 가전제품들 다 싣고 다니면서 이제 GE 제품을 팔기 시작한 거죠. GE는 되게 혁신적인 기업이었던 거예요. 이때만 해도. 근데 우리도 생각해 보시면 옛날에 지금은 되게 당연한데 요즘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뭐 계란 이거랑 그렇죠. 이런 게 많이 그것도 진짜 이 당시에 나온 거야. 이 당시에 찾아가는 판매, 트럭 판매. 야, 어마어마한 거죠. 이런 게 혁신인 것 같아요. 그렇죠. 찾아가는. 그다음에 이게 뭘까요? 광고입니다. 광고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GM에서 폰티악을 뭐 585달러에 팔아요. 이렇게 해서 광고도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때 기업의 고민들은 어떻게 하면 많이 팔까가 되게 고민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 인사총무 쪽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당시에 이런 회사들은 인사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 당시에는 인사팀이 없었고 어디서 했냐면 구매팀에서 사람을 샀습니다. 그래서 인적 자원이라는 개념이 아직 없었기 때문에 인사팀이 아직 태동하기 전. 그래서 이때는 이제 이런 마케팅이 가장 큰 관건이었고요. 자, 그러다가 기업들이 이제 돈을 많이 벌기 시작했잖아요. 잘 팔았어요. 그런데 항상 기업은 이 외부적 환경이 되게 무서운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빵 터집니다. 뭐가 있었을까요? 1930년대. 그렇죠. 전 세계를 흔들어 놓은 전쟁이 발발하죠. 그래서 1939년부터 45년 사이에 2차 세계대전이 있었고요. 이때부터 이제 전 세계 기업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 경제가 이제 쭉 가라앉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거의 폐허가 되었고, 자, 그러면 이때 각 국가는 뭘 하기 시작했을까요? 재건하기 위해서 국가 자금들을 되게 투입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1940년대 우리나라의 많은 대통령들이 존경한 루즈벨트 대통령도 뉴딜 정책으로 불리는 그 후보댐 건설이라는 대규모 토목 건축 사업들이 시작이 됐었고, 그러죠. 그 당시에 그 전략을 따라 쓰려다가 이제 지지난 정권에서 나름의 좀 이렇게 평가를 좀 받고 어렵게 평가를 받고 있는 그 사업들도 좀 있었죠. 자, 그래서 이때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전후 관련된 사업에 참여했던 기업들이 이제 돈을 되게 많이 벌기 시작을 했어, 전 세계적으로. 그 당시 일본 기업들이 이제 수혜를 되게 많이 받았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진짜 기업이 다시 이제 생존하기 시작하는데, 자, 1950년대 이후에 이제 전쟁의 재건식으로 이제 다시 급격한 경제 성장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이 당시에 살아남은 기업들이. 자, 그러면 당시에 기업들은 이제 뭘 하기 시작하냐면, 이게 물건이 만드는 대로 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뭘 고민하게 될까요, 기업은? 그래서 많이 만들려면 뭐를 더 만들어야 되죠? 공장을 더 많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를 좀 고민해 봐야 될까요?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액수가 좀 달라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때 이제 관심 생기는 게 재무, 파이낸셜 매니지먼트 시대가 열립니다. 그래서 이제 재무라는 게 되게 중요시 여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손익계산이라든지 재무제표라든지, 여러분이 아마 MBA 지금 과정 듣고 계시죠. 그 부분 나중에 또 좀 더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예산을 계획하고 그런 ROI를 고민하는 시점이 되기 시작했고요. 자, 1960년대가 되면서 기업은 훨씬 더 잘 되기 시작합니다. 쭉쭉쭉쭉 올라가죠. 자, 그러면서 이제 경제성장기에 극을 달하기 시작하는데, 이때부터 이제 예전에 약간 독점 구조였는데 기업들 다 잘 되다 보니까, 예전에는 자동차 만드는 회사도 뭐 GM, 포드 정도였고 몇 개 없었단 말이죠. 먹는 것도 마찬가지였고, 아까 말한 그런 하인즈, 케찹 다 몇 개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경쟁사들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면서 고객들도 수요가 옛날 한 회사 것만 먹다가 여러 가지를 먹기 시작하면서 이제 고객의 수요라는 개념이 생기게 됩니다. 고객마다 달라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아직까지는 그래도 기업이 주도하는 공급 중심의 시장이었기 때문에 기업들이 뭘 하냐면, 와, 이제 이게 돈 너무 많이 버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장기적 투자. 그래서 이만큼 우리가 생산 라인을 얼마를 투자하면 나중에 몇 년 후에 이게 좀 더 돌아올 것인가를 더 고민하면서 장기 계획이 시작이 됩니다. 장기 계획이. 자, 여기까지는 되게 아름답죠. 그러다가 장기 계획을 세웠던 기업들이 모두 주저앉는 사태가 발생됩니다. 1970년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전쟁을 떠올리시면 어때요? 1970년대 어떤 전쟁이 있었죠? 베트남 말고 또, 네. 그렇죠. 이라크 말고 이스라엘과 반이스라엘 전선이 부딪히는 중동 전쟁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때 장기계획을 세웠던 1970년대에 이제 그 계획대로 세웠던 회사들이 다 이제 망하기 시작하는데요. 예상하지 못했던 그 오일 쇼크가 오는데, 그래서 오일 쇼크가 오기 전에 드디어 우리가 가장 익숙하고 가장 오래되고 전통된 툴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아까 이제 장기계획까지 세우고 기업들이 되게 잘 되는데, 고객의 수요 좀 다양하고 경쟁자들이 좀 생기기 시작했었잖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그동안, 자, 여기까지는 기업들이 누구만 봤을까요? 나만 봤거든요. 나만. 우리 회사만. 근데 환경이 좀 변화하기 시작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만 보지 말고 환경도 좀 보아야 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 문제 해결 과정 중에 그 로직 트리, 그다음에 메시라고 불리는 서로 중복되지 않고 누락되지 않는 기법 들어보신 분? 네? 그 메시 기법이라고 불리는.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면, 네, 펜이 있나요? 여기다 써도 되는 건가요? 저기다 써야 되는 건가요? 여기 되고, 네.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예전에 한번 강의하다가 이렇게 막 썼는데 이게 유성 매직을 갖다 놨더라고요. 그래서 네, 여쭤보고 쓰고 있습니다. 네. 컨설팅사들이 많이 쓰는 게 이렇게 메시라는 걸 많이 쓰는데요. 잘 안 보이시는구나. 이쪽에 맞겠군요. 이게 뭐냐면 그 중복됨 없이 누락됨 없이 쓰는 건데, 우리가 뭔가 분석을 할 때 서로 빠짐이 없어야 되잖아요. 내가 뭔가의 한 요소를, 중요한 요소를 분석하지 않으면 빈틈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메시 분석의 로직 트리라고 하는데, 어떤 게 있으면 항상 중복됨 없이 이렇게 빠짐없이 모든 걸 분석해 나가기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자,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기업의 환경을 분석할 때, 여기도 보면, 여기 메시로 한번 해보면, 자,
여기 계신 학습자들을 중복됨 없이 빠짐없이 구분할 때 뭘로 다 구분하면 절대 겹치지 않고 빠지지 않을까요? 남자와 여자로 구분하면 여기 있는 분들이 한 분도 안 빠지고 여기 속하게 되시죠. 자, 이런 것처럼 기업의 환경을 분석할 때 뭐와 뭐를 분석하면 전혀 빠지지 않는 가장 큰 축이 될까요? 기업의 환경을 분석한다고 했을 때 기업 안에 있는 기업이라는 게 있으면 기업의 안과 기업의 밖이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빠지지 않죠. 그럼 기업의 안, 기업의 밖. 그래서 항상 우리가 환경 분석을 하면 뭐와 뭐를 하죠? 기업의 내부 분석과 기업의 외부 분석. 이게 메시의 가장 큰 기법 중에 하나인데요. 빠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을 이제 만들어내기 시작하면서 지금의 스왓의 그 원형이 되는 것들이 생겨나는데요. 우리가 이제 우리만 보지 말고 좀 환경도 좀 봐야 될 것 같아라고 하면서 하버드 미니스쿨의 캐스 렌듀라는 교수가 이걸 만들어낸 데서 항상 어떤 우리가 이제 전략이라는 걸 고민할 때는 우리 안과 밖을 고민하자. 자, 그러면 다시 우리 안으로 봤을 때 나라는 기업을 또 분석할 때 뭘 제일 분석하면 제일 좋을까요? 우리 자체 강점과 약점, 강약, 강점과 단점. 이거는 딱 하나 반으로 갈았을 때 모든 걸 포용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잘하는 거, 못하는 거. 그래서 이 당시에는 뭐 리소스와 캐피탈을 하는데 나중에 이게 이제 바뀌어서 강점과 약점의 그 원형이 되고요. 그 다음에 환경을 볼 때도 환경은 항상 보면 우리한테는 기회이거나 위기이거나 두 가지 관점을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뿌리를 뻗어 나가듯이 빠짐없이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것들이 진화돼서 토즈 매트릭스라는 걸로 이제 좀 하인즈 웨이리치가 좀 더 디벨롭하게 되고요. 그래서 어떤 걸 분석할 때 기업의 내부를 분석하자, 외부를 분석하자. 내부에는 강점과 약점, 외부는 기회와 위협으로 구분을 하자라고 한 다음에 나중에 그 다음 후학들이 이제 스왓이라는 이름으로 변형시켜서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적이냐면 1960년대 나온 전략이에요. 아직도 쓰고 있는 가장 강력하고 오래된 툴인데 아마 전략 툴의 가장 큰 핵심 중에 바로 이 단순화입니다. 단순화. 여러분 만약 여러분 하실 때 스왓 분석은 이렇게 간단하잖아요. 여러분 스왓 쓰실 것 같아요? 마이클 포터의 5포시 쓰실 것 같으세요? 다 스왓 쓰죠? 왜? 5포시 몇 개 분석해야 돼요? 5개. 우리 싫어요. 그래서 실무자들이 가장 안 씁니다. 되게 어려워요, 그것도. 그래서 이 전략은 되게 직관적이고 단순한 게 좋은데,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를까요? 이렇게 나온 것들, 무슨 매트릭스라고 부르죠? 이걸 2x2 매트릭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거의 여러분이 보시는 전략 툴이 다 이게 2x2, 2 곱하기 2 매트릭스 되어 있어요. 이 2 곱하기 2 매트릭스의 가장 큰 핵심 뭐냐면 보세요. 강약이잖아요. 위협과 기회. 서로 어떻게 되어 있죠, 위치가? 서로 상충되어 있죠. 자, 이 철학, 혹시 여기 철학과 나오신 분 계시나요? 철학과. 그럼 철학 공부, 그럼 철학 책은 읽어봤다. 물어보지는 않을게요. 혹시 철학을 좀 관심 있어 했다. 혹시 그 헤겔은 들어봤다. 헤겔. 들어는 봤다. 헤겔. 예. 혹시 호칭을 뭐라고 불러야 돼요? 네? 호칭을 상무님이요? 네. 오늘 저 대본 제일 열심히 잘해주셔서 맞습니다. 헤겔 있죠. 자, 헤겔이 무엇을 주창했죠? 변증법. 맞습니다. 변증법이 뭐죠? 그 정반합의 논리에 의해서. 맞습니다. 정반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2x2 매트릭스에 재봤을 때 가장 시초는 헤겔이에요. 항상 세상은 정과 반이 만나서 합이 만나지거든요. 그래서 이 2x2 매트릭스의 가장 핵심은 양쪽에 대칭되는, 상충되는 것들을 양쪽에 갖다 놓는 것. 그래서 이걸로 가장 돈을 많이 번 사람이 누구냐면 그 자기개발 쪽에 스티븐 코비 들어보셨죠? 스티븐 코비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돈 버는 법이 되게 쉬워요. 뭔가 분석하실 때 이렇게 2 곱하기 1을 그려 넣으신 다음에 이게 잘 안 지워지는군요. 네. 이거 유성 아니죠? 네. 제가 그리지 않을게요. 네. 이게 트라우마가 있어요. 트라우마가. 네. 자, 이렇게 두 개의 축을 그렸을 때, 자, 지금도 아마 많이 쓰는데 시험 관리에 있어서 보통 우리가 일을 할 때 그 일은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까요? 당장 해야 되는 긴급한 것과 긴급하지 않은 것 어떻게 분류되죠? 그 다음에 일을 할 때 중요한 게 있고 중요하지 않은 게 있죠.
자, 그럼 여러분 보통 우리 회사 일 때 어떤 일을 제일 많이 하시죠? 긴급하고 중요한 이렇게 보면 요 일사분면에 있는 일을 되게 많이 하게 돼요. 그 다음 어떤 거 많이 하시는 것 같으세요? 중요하지는 않지, 중요도 좀 떨어지지만 긴급한 거 많이 하시죠. 그래서 보통 회사에서 일을 할 때 우리가 긴급하고 중요한 거, 그 다음에 긴급하고 중요하지 않은 걸 제일 쪽에 많이 합니다. 그 다음 하는 건, 자,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긴급하지 않은데 중요한 거 할 것 같으세요?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을 할 것 같으세요? 이제 저 이 웃음의 의미를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보시면 내 하루를 돌이켜 보시면 긴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게 뭘까 있을까요? 우리 인생, 개인의 인생에서 봤을 때. 긴급하지 않은데 정말 중요한 거. 이거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거. 잠도 있고요. 잠을 왜 잘까요? 뭐를 위해서? 건강이죠, 건강. 사실 보면 사람들이 가장 멀리하는 게 당장 급하고 중요한 것들 많이 하지만 건강은 이렇게 당장 아프지 않으면 자각하지 못하잖아요.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책의 제목이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인데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했을 때 바로 소중한 것이 뭐냐면 긴급하지 하지만 중요한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여러분 저기 비슷한 나이대긴 한데 이제 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훨씬 느끼면서 오늘도 5시에 일어나서 사실 공부하고 운동하고 왔거든요. 여기 또 집도 멀어요. 여기 오는데 1시간 40분 걸려요.